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소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지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이 박사와 이 작가의 이제 그 153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완벽한 행복 속에 살아가던 세실리아에게 찾아온 상상 초월의 위기. 남편의 비밀 편지를 열어본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인가. 비난과 죄의식, 사랑과 용서를 숨막히게 엮은 완벽한 스릴러 소설 허스밴드 시크릿. 리암 모리아티 장편 소설. 도서출판 마시멜로. 네, 오늘 저번 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문성근 국민의 명령 상임위원장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또 안가가 꽉 찼네요. 입추의 여지 없이. 그 저희가 아까 확인했잖아요. 네. 저희 팬이냐? 문 대표님 팬이냐? 네네네. 반반이었습니다. 반반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 명령 이쪽으로 가요. 우리한테 오지 말고. 다 같은 데 가는 거 아닌가? 정권 교체하자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감사드리고, 정식으로 인사해야지. 인사도 안 합니다. 자, 어쨌든 문성근 위원장은 EJ 세 번째 방문입니다. 문익환 목사 특집에 한번 오셨고, 네. 백회 특집 몇 번 한번 오셨죠.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인데. 백화트 지금 성남에서 한 네, 거 얘기하네요. 성남이에요. 인사, 우리 EJ 팬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성근입니다. 지난 7월 13일에, 시민이 스스로 조직화해서 정권 교체하자. 그래서 온라인에 큰 광장을 만들자. 이렇게 시민의 날개 운동을 제안하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임시 집행위원장입니다. 네. 여러분들 성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 얘기는 이따가. 네. 자세히 이제 나눠보기로 하고요. EJ 안가가 생기고 나서 녹음은 여기 녹음실 처음 오셨죠. 그렇죠. 여기 맨 처음에 열 때 와서 네. 막걸리 마셨죠. 네. 어떻습니까? 처음 여기 들어와셨을 때. 옛날에 정말 지하 학고방. 음습한 데서 방송하다가. 도남동에 있는 거. 예.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이게 영업소가 생기면 이게 짐이 돼서 네. 많이 걱정됩니다. 네. 이 처음에 협동조합 모일 때 열심히 저도 펌프질했잖아요. 다행히 잘 출범하고 있는데 손해 안 보고 잘 가길 바랍니다. 예, 조합원들이 매월 이렇게 회비를 내주시는 게 조합비를 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네. 그걸 또 이렇게 얼굴이 있어서 열심히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젊은 세 사람이 먹고 사는데 네. 그래야 더 품질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 작가가 있는 집 자식이라서요. 신소리를 못해요. 네,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고 살아봐서 이렇게 대신 말해주잖아. 대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문성근 위원장의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성근 위원장 오늘 모신 이유는 이따가 얘기하고요. 네네. 네, 우리 늘 하던 거 시사 얘기 좀 앞에 할 텐데 뭐 같이 하시죠. 뭐.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대국민 담화는 근데 지금껏 여러 번 했는데 늘 같은 소리였어요. 이건 뭐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 써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매일 같은 얘기를 써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 공식 팟캐스트 진짜 나타났다를 녹음했는데 그때 얘기는 했어요. 이런 말 할 것이다. 뭐 딱 들어맞거든. 고통분담하자 얘기하고 야당 국회에 책임 돌리고 니들이 못해줘서 우리 지금 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말 할 거고 또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고 지금 뭐가 안 되면 다음 세대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면서 국민들 협박하고 그 예상했는데 지금 정확히 맞아떨어서 그 발언을 하셨고 그 또 예상한 대로 메르스 문제 언급 없었다. 없었어? 네. 해킹 얘기 없었다. 네. 재벌 개혁 문제 없었다라고 하는 박근영 얘기 없었다. 기자와 그 Q&A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기자하고 Q&A는 사실은 뭐 그 전에 이제 뭐 DJ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고 없이 이제 기자 질문하고 그랬었죠. 다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에 대해 기자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 의문점이 든다든가 이런 것을 국민들 대신해서 물어봤고 거기다 답을 해주고 그러면서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은 그럴 능력이 안 되시니까. 근데 이 사람 이거 대국민 담화라고 하는 거나 기자회견이나 누차 얘기하지만 또 오랜만에 하는 거 아닌가? 네, 오랜만에 한 거죠. 겁나 안 하잖아요. 그것마저도 오랜만에.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에 전달하는 그런. 내가 수준. 말할 테니 들어. 그렇죠. 이번에도 사실은 뭐 어제까지만 해도 Q&A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어. 근데 뭐 기대도 안 했어요. 왜냐면 기자하고 Q&A를 해봤자 뻔하게 미리 지정해가지고. 이제 주고받았으니까 미리 이제 질문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유신 때 되돌아보면 유신 말기로 가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연도 기자회견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박근혜 영예가 직접 했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것조차 해봤던 경험이 있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독재자의 입장에서 그것조차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리 질문을 받고 답을 준비해도 뭐 저번에 한 번 했을 때 두 번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제대로 답 못하고 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도 안 되는구나. 아예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박 대통령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아쉬운 게 DJ 같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 그리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책이잖아 이거. 자기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이 정권에 대한 기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내가 왜 이런 걸 하는지 우리 정부가 왜 이걸 하는지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토론으로 설득시키고 이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지적 능력을 표현을 해 그거를. 나는 아쉬움이 좀 그냥 아쉬움. 출구 전략 아니야 벌써부터? 그런 메르스가 언급 없었다는 것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질이 됐죠.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수준이고. 다만 대통령이 여기 대해서 사과를 전혀 하지 않는 거, 언급조차 없다는 거, 여기서 안타깝고.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 해킹 사건도 그런 거죠. 대통령 직속기관이지 않습니까? 국정원이라는 곳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반구의 언급도 없다라는 것은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요. 국민의 대다수는 민간의 사찰이 있었다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뭔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급을 해야지. 전혀 하지 않고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국정원 얘기하는 거 똑같거든요, 지금. 말하는 게. 앵무새처럼 똑같이 반복하고. 우리를 그냥 믿으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듯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또, 재벌개혁 문제인데요. 지금 롯데 사태가 터지면서 재벌개혁이 하도로 좀 떠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사실 대국민 담화는 뭐 4대 개혁 얘기했지만, 4대 개혁 중에 나머지 3개는 거의 뭐 그냥 쩌리로 처리한 거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할애했단 말이죠. 가장 많이 나왔죠. 그럼 이 노동개혁이 뭐냐? 개혁이 저는 뭐 개혁이 아니고 계약 같지만 어쨌든 이 노동개혁은 결국은 재벌개혁이랑 연결되는 건데 이 재벌개혁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거. 그렇다면 지금 뭐 이제 정치인 사면을 하지 않고 경제인 사면을 해준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맞물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벌개혁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대통령으로서는. 예측했던 것에서 요만큼도 안 벗어나지 벗어나네. 않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개혁 얘기하면 지금 노동개혁에서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건 딱 2가지입니다. 임금 피크제하고 고용 유연화 이건데 임금 피크제는 우리 방송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임금 피크제가 나쁜 건 아니야 이건. 이게 선악으로 보면 안 돼요. 임금 피크제는. 그러니까 기업에서 노사가 합의를 해서 임금 피크제 할 수도 있다니까. 자 예를 들어서 뭐 60 먹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 그냥 보내긴 아까워. 경력도 있고 경륜도 있고. 지금 60이 정년이니까. 뭐 한 1년, 2년 연장해 줄게. 다만 당신 월급 한 500 받으면
좀 깎자. 내려서. 그 이건 노사가 협력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박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서 우리가 하겠다는 거잖아. 강제성을 띄워가지고. 그리고 이 임금 피크제, 그 나이 먹은 사람의 돈을 깎아가지고 젊은 층한테 주겠다. 이 방법론인데 어떻게 주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무조건 나이 많은 사람 돈을 깎아가지고 젊은 층에 주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야, 이거는 국민한테 거둔 세금도 제대로 못 날아주는 이 양반들인데 뭘. 그러니까 이건 세대 간에 어떻게 보면 이간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층의 일자리를 얻는 건 정말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그 일자리가 과연 어떤 일자리인가가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숫자만 지금 예를 들어 10만 명이 청년 실업이다. 그런데 그 중에 한 8만 명을 인턴이나 비정규로 고용한다. 그러니까 숫자만 늘려갖고 소용이 없는 거야.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한 그렇죠. 건데 그거는 재벌들이나 기업에서 자기들 R&D 투자하고 고용 창출하고 지금 자기들이 저 사내 보유금을 한 700조 쌓아놨는 거 그걸 풀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MB 정부부터 했던 비즈니스 플랜들이 친기업 정책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 제대로 된 정책이 없이 이렇게 나왔다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 젊은 층 고용을 3%든 1%든 2%든 법으로 명시해서 무조건 고용하게끔 만들든가. 젊은 층 고용이 중요하다면서 그건 안 받아들여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고용 유연화 이게 얘기가 들어보면 잘 어려워 이거 노동 유연성. 노동 유연성이라고 그러죠. 이런 어려운데. 막 자를 수 있게 해달라는 쉽게 거예요. 말하면 그거죠. 막 자르자. 막 자르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르겠다. 이게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나옵니다. 능력별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정식으로 고용이 되면 함부로 못 자르니까. 네. 그러면 안 된다. 능력별로. 10년, 20년 지났어? 그러면 회사에서 이 사람 능력이 없다고 하면 자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잖아. 이게 무슨 노동개혁입니까 이게. 지금 있는 계약직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그렇죠. 보이는데? 자, 28살쯤에 취직을 했어요. 10년이나 15년, 30대 후반, 40대 중반에 그럼 마음대로 막 자를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어디로 가나? 지금도 그냥 자르잖아 어차피. 그래서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는 건 또 누가 평가를 할 거야.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뭐해? 임금 피크제에서 월급 또 잘라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청년 일자리를 늘려가지고 청년들이 들어가도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모범을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노동유연화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먼저 하는 거야. 청와대부터. 능력 안 되면 나가는 거야. 중간평가 해야겠네. 지난주에 홍종학 의원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고용이 안정이 돼야지. 어쨌든지 국민들이 소비하는 건 다 대기업 물품들인데 그렇죠.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야지 뭘 쓸 거 아니에요. 어저께 이 작가랑 잠깐 얘기했지만 돈이 없어서 차를 못 사겠어. 어차피 현기차 아니야.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차를 못 사. 그러면 결국엔 그게 현기차한테 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잘 돌아가려면 고용이 안정돼야 되고 고용이 안정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임금을 많이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뭐든지 미국 따라가는데 미국이 최저임금 올렸는데 일본도 올렸는데. 일본 올렸죠. 근데 그건 왜 안 따라가? 창조 경제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 올라먹죠. 정말 그 보수 신문을 하는 데서 참 어처구니 없는 게 일본에 이번에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만 이 최저임금하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비교하면서 일본의 그 GDP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너무 높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건 어처구니 없는 게 어처구니 없냐면 일본은 최저임금하고 상관없이 아르바이트로 가면 꽤 많은 돈을 줍니다.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줘. 제가 2005년에 일본인가 2005년, 2006년, 2007년에 일본에 있었는데 그래서 알바만 해서도 살잖아. 내가 그때 얼마 받았냐 알바로 900엔에서 1,050엔을 받았어요. 10년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1,000엔 넘는 돈을 알바로 받아요. 저 편의점을 가든 식당을 가든 일본 사람은 그렇게 받고 있어. 우리 돈 따지면 10,000원이 넘어가는 돈이죠. 이 사람들은 최저임금하고 상관없다니까. 그러니까 정해놓은 최저 금액하고 실질적 생활임금하고 다른 건데 네. 우리는 최저임금이 곧 생활임금이라고. 그렇지. 여기서 더 안 준다고. 근데 여기랑 같이 비교를 하는 거야. 이건 여론의 호도밖에 안 되는 거지. 최저임금도 안 주는 데가 더 많고.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처구니 없는 짓이다. 그러니까 기업이 쌓아놓은 돈, 한 700조 되는 돈, 우리가 우리 1년 예산이 300조니까 엄청나게 좀 많이 쌓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지.
또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기업에서 이걸 왜 투자를 안 하냐. 할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에 박아두고 은행에 박아두고 그러면 더 이익이야. 그래 계속 쌓아두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정부는 기업 총수들 풀어주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감옥에 있으니까 경제가 안 된다고? 돌아간다. 아이 진짜 씨. 그러면서 지금 SK 총수 풀어준다고 얘기를 은근슬쩍 흘리고 오늘 아침 뉴스 나오더라고. 한화도 나왔더만. SK가 한 3만 5천 명 뭐 신입 사원 고용하겠다고. 네. 그래갖고 그거 해? 안 한다고. 늘 쏘갔잖아. 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박사가 이번- 저번에 했던 얘기잖아. 저번 방송에서. 아니 그 김창경 특집 할 때 아니 경제 활성화한다고 경제사범들 풀어주는데 그 경제사범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들이잖아 결국엔 서민들 등쳐먹은 사람들인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경제 활성화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우리 문 위원장님은 네. 언제 졸업하셨습니까? 저는 대학교를. 77년 가을 졸업이죠. 77년 졸업하셨으면 직장 취직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던 시대입니까? 아, 그때는 막, 원하는 대로 그렇죠. 갔죠. 예, 네. 한 7, 8개 합격해서 비교해가지고 어디가 제일 나은가 네. 골라 다닐 그렇게 때죠. 그래서 현대 들어가셨죠? 현대 양행이라는. 양행이라는 예. 회사에. 네. 정주영 회장 동생이 하던 회사. 거기서 엄청난 실력을 발휘했답니다. 그래서 연극판으로 갈 때 사람들이 붙잡고 왜? 너 미쳤어? 이러면서 야 혹시 너 갔다가 여차하면 다시 돌아와. 네. 이런 제안까지 했다고. 능력자야.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저희는 이제 졸업을 2002년, 2001년 이쯤에 했었죠. 예. 근데 저희도 사실은 IMF 세대니까. 그렇죠. IMF 때문에 이제 군대로 쫓겨가고 그럴 때였으니까 이제 문 위원장님보다는 많이 안 좋았지만 어렵죠. 그래도 지금 세대보다는 훨씬 좋았던 세대. 그렇죠. 지금 세대는 너무 힘든 거야 이거 정말.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서 못 보겠어. 그러니까 저희 때까지만 해도 이슈가 있었거든요. 당 시대에 대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든 뭐가 됐든 뭐 닷컴넷 뭐 열풍이든 그렇죠. 그랬었지. 뭐가 있으니까 그 수요가 발생을 했어요. 공급도 해주고. 근데 지금은 아예 굳어버렸죠. 지금 유일한 게 남북관계 개선이에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지. 기업들도 얼마 원하고 전에 있잖아요. 부산에 가는데 KTX를 탔는데 네. 그 기차 안에서 TV 광고를 하더라고. 코레일이 뭐 여행을 한다는 거 유라시아 뭐 이니시어티브 이러면서. 근데 그게 부산하고 목포에서 기차가 확 가더니 서울에 오더니 붕 떠. 그 북경하고 블라디보스톡이 나오는 거예요. 북한은 공중으로 붕 뜨고 거기서 다시 출발해. 근데 그거를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라고 코레일이 행사를 하더라니까.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 경제연합회에서 어떤 얘기 정부했죠? 아니 그 한 20일 전 정도에 전경련의 통일위원회가 만들어진 건 작년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그 박근혜 정권에게 남북 경제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7대 사업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뭐 서로 경제 대표부, 이익 대표부를 두자. 서울과 평양에. 그리고 뭐 서해 뭐 협력지대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 쭉 7가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2007년 14선언의 한 20분의 1 정도? 그 정도로 줄여서 제안을 했는데 기사가 재밌었던 건 뭐냐면 마지막에 박 정권의 대답을 기다린다라는 네네. 게 전경련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경련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한국 경제 이대로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걸 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기업 측에서 먼저 기업 얘기를 측에서. 사실 개성공단이 닫혔다 열릴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입주업체들이 굉장히 강하게 전경련을 움직여서 이 논하는 사업을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아주 압박을 많이 했고 전경련이 이제 그 많이 풀었던 게 있는데 지금 저는 그 흥미로운 게 17년 대선을 생각해 보면 김무성, 유승민 대표가 다 뭐라 그러냐면 사드 도입 찬성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얘기인즉슨 종북 프레임을 계속 쓰겠다는 거거든요. 네. 17년 대선에도. 근데 경제계는 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세력은 보수와 수구의 연합 세력인데 이제 더 이상 수구적으로 가지 말자는 게 재계의 요구라는 거지. 보수만 데려가겠다. 네. 사실 근데 이제 새누리당에서 선거에서 이기려면 종북 프레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남북과 함께 개선할 수 없고 네. 근데 경제는 못 견디겠고 그러니까 저 안에 조 부분이 앞으로 흥미로운 부분이고 우리가 잘해서 조기를 쐐기를 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앞으로 새누리당으로서는 굉장히 그 딜레마일 수도 있다. 그럼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뭐 경제도 안 좋아지고 뭐도 안 좋아지고 하면 정권 차원에서 그 새누리당 차원에서도 네. 충분히 이걸 고려할 수도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줘야 되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정권 연장을 못한다라는 걸 놨을 때 네.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는 거지. 박근혜 정권은 안 하잖아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은 선거에 어떻게 하면 표가 모이느냐에 대해서는 귀신같이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노동 문제 얘기도 노노 갈등을 빚어가지고 그렇죠. 그 갈등을 부추긴 다음에 청년표를 얻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총선에 이득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저런 담화를 발표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거에 맞춰서 정책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나라는 거덜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면 그냥 망하는 거겠죠. 새누리당의 최대 지지 세력 중 하나인 재벌이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했다. 삼성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홍석현 회장이 그 허핑턴 포스트에 한 6, 7개 연재를 했어요. 쭉. 남북관계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자세히 읽어보면 박근혜 정권이 잘할 것이다. 막 이렇게 빠다는 발라놨는데 네. 바닥에 흐르는 논리를 쭉 읽어보면 뭐냐. 민주정부 10년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건 선결 과제로 하면 안 풀린다. 그러니까 경제교류협력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 중간에 해결할 문제로 옮기자. 점진 과제로 옮기자라고 제안을 한다고 홍석현이가. 그러니까 이미 방향은 잡힌 거예요, 재벌은. 그런 거 보면 그 왕회장, 현대 왕회장이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북한에 처음에 갈 때 어떤 의미로 갔냐면 이건 이제 자기 밑에 사람한테 얘기한 건데 이거 정치권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 100년 가도 안 된다. 아, 이건 문 목사도 그랬어요. 경제인들이 풀어야 된다라고 해서 했거든요. 그 지금 이제 재벌들 그걸 느끼는 그런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이제 재벌들한테 없어진 거야. 없지, 이제. 그런 수출도 거죠. 안 돼. 그렇죠. 내수 안 돌아가. 뭐 어떻게 할 거야? 삼성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히토리우가 세계 매장량 2위라는 거잖아요. 네. 일본이 엉갔다가 히토리 수출 금지하니까 깨갱했잖아요. 그냥 단 하루 만에. 근데 매장량이 2위인데 품질은 무지하게 좋아요. 우리 광업공사 다 알고 있어. 북쪽 히토리가 좋은 거. 미생에도 나왔죠. 네, 그거를 우리가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이게 핵심 부품인데 자재인데 이거를 만약에 북한하고 독점 계약을 한다 치자 이거지. 그럼 반도체는 30년에서 50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이 핸드폰 뭐 해킹해가지고 아예 팔지 말라는 거 아니야, 정부가. 국민 보고 사지 말라는 거 아니야, 안드로이드는. 그거 뉴스 나가고 네. 삼성에서 빡쳤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미친 짓이지, 이게.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반도체 북한에 그렇게 많은데, 네. 그거 안 갖고 오고, MB가 40조 갖다 뿌린 거 아니에요, 해외에. 그 지금 삼성이 하고 있는 반도체 사업도 반도체 총 이 공정에서 거의 마지막 공정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게 3D 중에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지 말고 막 그 자원을 먼저 선점을 해버리게 되면 저희가 훨씬 또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는 거죠. 나 이거 주진우 기자한테 이제 확인해 보라 그래야 되는데 어디서 들은 건데 삼성 반도체에서 중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갔는데 네. 마지막 기술을 넘기라 그런다는 거예요. 중국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하고 우리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뭐 사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사드는 한국의 의사결정과 관계없다. 이건 미국 거다. 한국은 완전히 무시한 상태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지도부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전부터 MB 시절부터 그 환구시보라고 있다고 중국에. 그러니까 그 신화사? 거기에 이제 외신 담당하는 쪽인데 거기서 사설에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손 봐줘야 된다. 아예 손 봐줘야 된다 그러면서 방법은 수만 가지다. 그런데 그런 지금 외교적 상황인데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미국과 중국보다 미국이지라고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이제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아니 그거는 이제 경선을 통과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인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맨 처음에 했던 말이 비례대표는 줄여야 된다. 그리고 지역구를 늘려야겠다. 그 경태형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조영택이 자지 좀 마. 조영택이 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이 말을 방금 성근이 형 뭐라고 말하려다가 여기 지금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겠다는 것은 국민 여론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거고 결국은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지금 제대로 가야
영남 구석을 유리하다. 확보하고 그렇죠. 과반수 이상 계속 얻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또 여의도 연구소에서 내부 문건이 나왔으니까 네, 그렇죠. 받아들이면 안 된다. 네, 네, 결국은 이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고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정치 개혁 문제도 마찬가지고 경제 개혁이든 정치 개혁이든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계속 정권 잡겠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집이 몰라. 그 집비 개새끼 아이고 죄송합니다. 집비 몰라 이것들은 진짜. 국민들 좀 생각해줘. 힘들어 죽겠어 진짜. 야, 근데 이 얘기도 해야죠. 이 비례대표 얘기 나온 김에. 예. 권역별 비례대표하고 오픈 프라이머리 빅딜 이건 뭐야? 아, 그거? 조건 무승이었죠. 그것도 오죽했으면 나는 문 대표의 고육지책이라고 봐요. 그렇죠. 고육지책이죠. 네.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는 늘려야 되는 게 맞아. 봐요. 우리가 정말 DJ도 정말 평생을 그걸 위해 노력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평생 노력했어. 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그렇지. 그러면 최소의 방법은 중대 선거구로 보는데 그건 어려우니까 당장 안 되니까. 그러면 권역별 비례대표 하면 영남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사람이 당선이 되는 거고 호남에서도 새누리당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지역주의를 줄일 수가 있는 거고 또 지금 사표 논란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다 선거를 했는데 예를 들어 뭐 한 30만 도시에 선거를 했어요. 근데 14만 표 얻은 사람은 떨어지고 15만 표 얻는 사람은 당선된단 말이야. 그러면 14만 표의 의견은 어디로 가? 이건 정말 죽은 표거든. 외로워지지. 이 사람들 의견도 반영해야 된다. 그게 권역별 비례대표예요. 또 하나 지금 정치가 썩었다 하는데 5선 6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얘기가 많잖아. 그러면 신진 정치인 가서 물갈이 해야 되는데 신진 정치인은 어떻게 하냐? 지역구 의원들이 딱 꽉 잡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 해야 된다. 너무나 좋은데 저쪽에서 안 한다고 저렇게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당신이 계속해서 울부짖었던 오픈 프라이머리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픈 프라이 흑백 논리가 아니고 문 대표가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가 또 따로 있어. 근데 좋다. 그건 다 치우고 그렇게 싫다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 그렇다면 당신이 원하는 오픈 프라이 받아주겠다. 이걸 바꾸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고육주책이면서도 의제를 우리가 미리 선점한 거야 이거는. 지금껏 늘 끌려갔는데 자 받아 안 받아? 니들이 어떻게 해봐 생각해봐. 먼저 레이스 걸었네. 먼저 던진 거예요. 그렇지. 그래 처음에 김무성 대표가 우리 그거 받을 수 없다라고 했다가 이제 슬쩍 조금 바꾸는 식이거든요. 왜냐면 국민 여론에 권역별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지역구를 늘리겠다는 것은 자기 기득권을 절대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바보야 그걸 다 알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왔던 하나의 고육주책이다. 근데 이번 그 의견은 너무 좋았다고 보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내대표가 말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거기는 너무 좀 합이 안 맞아. 쿵짝이 안 맞아. 합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익이 안 맞는 거야. 사익이 안 맞는 거야. 그러면 다시 자기들끼리 논의를 해서 언론에 공표를 해야 되는데 대표가 언론에 얘기했는데 바로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그러면 정말 콩가루 동남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 의석수 문제 가지고 국민들께서 이제 의석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안 된다 그러니까. 거부를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정말로 정치가 망하면 언론 권력이 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끝없이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라는 얘기를 수십 년간 되뇌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건 넘어가야 되는 일이고 그야말로 10만 명당 한 명 뽑을 때 옛날 얘기지. 이승만 때 얘기고 300명은. 그러니까 500명 선이 사실은 타당한 선인 것이고 그러니까 독일식 정당 명부제로 한다면 지역구 250에 비례 250 이게 맞는 거죠. 그렇게 가야 네. 이 사표가 없어지면서 지역구도가 완화되면서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는 건데 국민들께서 오랫동안 그 얘기만 들어오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게 이게 매우 안타까운 거죠. 그렇다면 선관위 아니라도 받아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지역구를 50개를 줄여야 되니까 의원들의 반발이 엄청나니까 지금 이제 그걸 안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새누리당 경우에는 현행 제도가 최선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고.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우리가 대연정이라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 대연정이 아니고 그 제안의 근본 성격은 뭐였냐면 선거제도에서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해 준다면 그 쉼표 찍고 이게 조건절이 앞에 네. 그러면 총리와 조각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하지만 언론들은 뒤에 것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양쪽으로 두들겨 맞은 게 뒷소리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그 안에는 지역구들을 좀 완화하자. 이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건데 그 즉시 나쁜 대통령 이러고 박근혜 대표가 거절했던 거죠. 근데 3, 4일 지나서 노 대통령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그러면 지금 하야 하면 그것도 검토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당장 그만둬도 좋으니까 이것만 좀 하자. 그랬는데도 거절한 사람들이야. 이거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이게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거에 대단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뭐 심상정 안도 마찬가지고 이종걸 안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지금 받는 연봉이라나 특권 이런 거 줄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국회의원을 늘리겠다. 근데 국민들은 그것도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여론에 전혀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이런 상황인데 정말 정치가 좀 개혁하고 발전하려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건 조금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역별 정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네네. 그리고 약간 이념이 약간 섞여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뽑는 게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일을 하면 우리 지역이 발전할 것 같은데 근데 이 당은 못 뽑겠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지역별로 저기 투표할 수 있는 것도 보장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사표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투표하는 것 때문에 어떤 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의 힘도 실어줄 수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정당의 개혁하고도 맞물려 돌아갈 것 같아요. 기존에 지역의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좀 풀려나면서 진짜 정책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소수 정당도 살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도입하면 새정치연합도 의석수가 지금보다 줄어들어요. 줄지. 예. 주는데 그러니까 줄면 이제 군수정당이 늘어나겠죠. 예. 왜 이걸 하냐? 이게 정치 개혁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저게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문 대표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좀 보고 저는 그래도 굉장히 이 발언을 좀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오픈 프라이머리 경우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본선거 60일 전에 여야 그러니까 유권자가 그냥 투표소에 와서 본인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서 터치 스크린으로 1번 정당에 누르고 나와도 되고 2번 정당에 누르고 나와도 돼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거는 3당 이하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민 참여 경선은 민주당에서 먼저 했고 2002년부터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였냐면 역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만 했거든 그동안 새누리당 안 하고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약한 후보를 뽑으려고 역선택을 들어온다는 거지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게 문제였고 두 번째는 선거인단을 등록하는데 이게 지금 인터넷을 열어놓질 않았기 때문에 플랫폼이 없어서 당이 상시적으로 이걸 등록을 받는 체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선을 앞두고 콜센터를 운영해 하루에 1억이야. 그럼 2주 하면 싸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용이 많은 데다가 두 번째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등록한 사람의 주소를 확인할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전국 한 단위일 때는 괜찮은데 국회의원 경선을 할 때는 이게 확인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찾았던 건 뭐냐면 신용평가기관에다가 명단을 넣어. 그래서 주소 확인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70% 확인해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90% 정도 확인이 됐어요. 근데 한 사람당 70원이 들거든. 그렇죠. 건당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양당이 이를테면 12월 15일 날 마감을 해 선거인단 등록을 받아서 마감을 한 다음에 선관위가 중복자를 걸러주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통신 3사와 업무 협약을 맺으면 법에 강제 조항을 넣으면 그냥 원터치로 주소 확인이 돼. 그렇죠. 핸드폰 같은 거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다 플랫폼으로 등록받고 그리고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거기다 모바일 투표나 이거를 하면 돈이 전혀 안 되죠. 근데 이제 모바일 투표의 문제는 비밀 보장이 안 된다는 데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 참여 경선 그럼 모바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거고 국민 참여 경선이 본질이고 이건 수단이야. 그냥 모바일은 굳이 안 해도 되긴 돼요. 현장 투표를 해도 되긴 돼. 그게 박원순과 박영선이 경선할 때 그렇게 했었거든. 그러니까 선거인단 등록 받은 다음에 장충체육관에 와서 투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비밀 투표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하면 참여율이 한 10분의 1로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진영은 조직세가 약하기 때문에 시민의 힘을 받아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그 제도를 도입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모바일을 도입하는 게 옳으나 정 비밀 보장이 안 돼서 문제가 된다면 현장 투표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시비를 걸고 그 제도를 없애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사 문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새누리당이 또 속누리당이라는
명불허전 새누리당. 우리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니까 자꾸. 정특이죠. 심학봉 의원이 또 사고를 쳤는데, 근데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처음에는 피해자이죠, 여성이 성폭행 당했다, 강간당한 거지. 네. 신고를 했어. 한 열흘 정도, 이게 사건이 일어나고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신고를 했는데, 언론에 알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 사이 이제 신문을 만난 거죠. 만나서 뭔가 딜이 있었겠지. 이제 그 증언자 말에 의하면 3천만 원을 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출 받아서 3천 줄게. 왜냐면 시민이 돈이 없어. 그래? 돈이 그래요? 없어요. 그 전에 또 법정에 한번 가갖고 돈을 많이 물어서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대출받아 3천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여성 증언이 바뀐 겁니다. 바뀌었는데 조금 이상하게 바뀌었어. 어떻게? 그러면 성폭행이 일어났는데 증언이 바뀌면 성폭행이 없었다 그래야 되잖아요. 합의했습니다라고 해야 되잖아. 그지? 화관으로 가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합의를 한 게 아니고, 내가 당한 것 같긴 한데, 내가 그 저항을 강력하게 하지 않았다. 은근슬쩍 저항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 이건 뭐야? 이거 왜 이러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심의원과 이 여성과 법률 전문가가 만나가지고 머리를 짜낸 겁니다. 아, 설계를 한 거야? 그렇지. 왜 설계를 했냐? 자, 강간으로 처음에 신고를 했잖아요. 근데 강간이 아니고 화간이었다고 말을 바꾸면 이 여성은 돈을 못 받지. 돈을 못 받는 건 문제가 아니고 이 여성이 강을 갈 수도 있어. 무고죄로. 무고죄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저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거는 심의원은 강간죄로 안 들어가고 이 여성도 무고죄로 안 들어가는 절충 아니야. 굉장히 묘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법률 전문가 중간에서 조언을 해줬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자, 그래서 경찰이 결국 무혐의 냈고 이제 검찰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경찰이 여기서 무혐의를 얘기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자, 지금 강간도 아니고 화간도 아니야. 그러면 성매수 아니냐? 왜? 돈을 30만 원을 줬으니까, 성관계하고 나서. 그런데 경찰청장이 성매수도 아니라 그래. 왜? 성매수 아닌 이유는 사후에 후불이야. 일이 벌어지고 돈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매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 이게 뭔 개소리야? 자, 그러면 앞으로. 강로연이 무죄네. 그렇죠. 강로연도 무죄가 되는 거고, 앞으로 혹시라도 성매수 하실 분이 계시면, 그럼 안 되지만, 있으면, 후불죄로 주세요, 후불로. 그럼 성매수가 안 돼. 경찰이 찾아왔어. 나 돈 안 줬는데? 후불로 줄 건데? 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아, 그러면 성매수가 아니에요? 자, 룸빵 가서 술 드실 분? 외상으로 드세요. 뭘 개소리야. 내 다음에, 야, 김마담. 내 다음에 와서 줄게. 김마담, 다음에 김치 가져올게, 내가. 다음에, 왜? 너 알잖아. 경찰청장 얘기했잖아. 난 몸에 다음에 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말 개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쫄은 거예요, 한마디로. 왜? 그러니까 처음에 경찰이 이제 올라왔을 때, 일선 대구경찰서에서 올라왔을 때, 야, 그 사건을 왜 우리가 맞냐 그랬거든. 깝깝해지니까. 맞고 싶지 않은 거야. 깝깝하니까. 현역 의원이니까. 그래서 발뺌했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검찰 올라간 거다. 그리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죠. 새누리당이 민주적 끌었어. 바로 반응 안 했죠. 바로 민주적 끌다가 심의원이 먼저, 그럼 내가 제가 탈당하겠다. 탈당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별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MBN이 새누리당 여성은 19명에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봤나 봐요. 네. 이 중에서 12명의 의원들은 이제 사퇴를 해야 된다. 그리고 12명의 의원들 중에 그다음에 4명 정도가 뭐 사퇴를 얘기했고요. 애매모호한 입장이 6명인데 나머지 2명의 의원이 깨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남성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또 다른 사람은 정치인도 사람이에요. 여성 의원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 대통령이 여성이잖아.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제일 큰 스캔들이 윤창중 스캔들이에요. 그렇지. 근데 윤창중 스캔들 터졌을 때 여성가족부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아니, 여성가족부 장관이 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이었어요. 조윤선, 네. 지금 김희정이가 하고 있지. 지금 여성가족부 지금 이 사건 터져 뭐라 그러고 있어요? 너무 답답한 거야, 이거. 뭔가 이야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새누리당의 이 종특, 그러니까 뭐 꼰대 마인드, 또 여성을 하대하고, 여성을 아주 밑으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게 새누리당 기본 정신인 것 같아요. 뭐라 그랬지? 손녀 같아서 만졌다 그랬나? 소녀 같은 만났다. 야,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마사지 걸, 야, 못생긴 애한테 마사지 받아 잘해준다. 이런 말 떳떳하게 하잖아요. 자연산 발언.
정치를 권력을 향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계속 빈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그 인류학자들 연구 조사를 보면 지금도 그런 부족이 있다는데 그 추장이 그 모든 혼인하는 여성의 초약권을 갖는 데가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게 권력의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소유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초약권이라 하면 처음 초자에 밤야자. 그렇지. 예전 중세 때 있었던 것도 있었죠. 중세 유럽 사회도 그런 게 있었나? 성주가 이제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아직 새들이다. 그러니까 권력의 속성이 그런 식으로 발현되면 사고가 계속 빈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내가 이 사건 듣고 생각났던 게 조선시대에 낮은 직급에 있던 이제 생원 정도 되는 사람이 성폭행으로 잡혀 들어갔는데 성폭행 당한 사람의 몸종이 처음에는 내 상전이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노비라고 부르는 거야. 저 사람 노비라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남자가 노비를 성폭행하는 거는 번식을 위해서 괜찮다. 막 그런 식의 그런 법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나중에 증언을 바꿨는데 결국에는 조선시대에도 장 80대를 깠어. 양반이 건드려도. 예, 네, 그러니까 이 내가 증언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를 법대로 한 거야. 그냥 성폭행 한 거지. 그러면 무조건 맞아. 그래 졸라 맞은 거야. 지금 조선시대만도 못할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심학부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리위원회 제소가 됐어요. 제소가 되면. 근데 이번에는 저는, 국회의원 투표해가지고 아웃될 거라고 봐요. 근데 가장 최근에 이제 강용석 의원 투표해가지고 강용석 의원은 살아남았지. 그 양반은 뭘 했지? 난 뭐. 그 왜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그 발언 때문에 번호 따고 뭐 이러는 거. 아유, 그것도 말도 안 돼. 야, 너 꿈이 아나운서야? 아나운서 되려면 다 줄 각오를 해야 돼. 그래, 그렇게 얘기했어. 뭘 다 줘? 야, 뭘 다 주냐? 조규찬 노래? 참말로. 조규만. 조규만이야? 네. 아닌데? 조규찬이야. 그러면서 특정 여대를 언급했어. 다 줘야 되는데, 그 XX 여대 애들은 그 자존심 있어 안 주더라고?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너 몇 주째 지금 강용석 계속 끄집어낸다? 아니, 야, 수요미 시켜 하차했대. 내가 썰전 들어가려고 했다. 강용석 내보내고 씨발 썰전 들어가려고 왜? 처리하고? 야, 처리형을 밀어야지. 이 처리를 밀어내야지. 네가 강용석 자리 들어가면 어떡해. 그건 그렇네. 알겠습니다. 처리형 계속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부결시키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이번에는 여야가 합심해서 아마 그러니까 지금 이 심학부 의원이 내가 탈당했을 때 이걸로 끝이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의원직도 내려놔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강간이면 당연히 내려놔야 되는 거고. 이거 현행 범법자 아니에요? 이거 차야 돼 뭐야? 발찌 차야 돼. 그리고 이게 합의했다 해도 문제가 뭐냐? 당일날. 뭐 있었잖아. 그날 상임위가 있었다는 거지. 메르스 전국에서 전파 상이 있었다고. 그런데 거기에 가야 참석해야 할 사람이 지역구에서 술을 마시고 그걸 했다? 이건 국회의원은 도덕적. 또 그리고 부인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아웃이지. 그런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건 아웃돼야 되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야 오늘 또 성근영 왔더니 40분을 앞내기로 했네요. 그럼 본방송은 줄이겠습니다. 아니 편집을 날리고 중간에 그렇게 안 될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직과 고객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김동욱 설계사입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전국이 메르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EJ 팬 여러분 건강관리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소중한 우리 인생을 양보할 수 없기에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재무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낮은 금리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저축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이 너무 많거나 신규 가입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세요. 검색창에 김동욱.co.kr aig0001@naver.com 010-4511-2371 010-4511-2371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EJ 팬 여러분. 프리미엄 이벤트 카페 마포 세레나데입니다.
저희 마포 세레나데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마포대교 바로 앞 초고층 빌딩 36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통유리 파노라마 창으로 환상적인 조망의 한강과 여의도를 내려다보면서 두 분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프로포즈, 바쁘다고 그냥 지나쳤던 결혼기념일, 100일, 1주년 등 각종 기념일을 영화 속 주인공처럼 더욱 특별하고 멋지게 보내보세요. 가격대별로 여러가지 코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비용으로 큰 감동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 가족분들끼리 오셔서 단란하게 식사하고 가셔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이버에 마포 세레나데 검색하시거나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마포 세레나데를 친구 추가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예약하실 때 EJ 청취자라고 얘기해 주시면 서비스와 할인 20%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잠깐 만나서 예. 식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문 위원장이 암살을 너무 재밌게 보셨다고. 아,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암살 영화 때문에 또 저희도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다운로드가 좀 늘었죠. 약산 특집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그 저번 방송에 3년 전에 했던 방송이 에피소드 순위에 100이 올라왔다 얘기했는데 1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나도 다시 한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 암살 영화를 본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 그 최동훈 감독이 천재다 이런 생각이 극찬을 하시는데. 아니 학교 후배라고 너무 밀어주시는 거 아, 아니에요? 그 학교 후보인지 이번에 검색해보고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 김구와 김원봉이라는 실존 인물을 두 분을 딱 등장시켜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상 인물이고 다 가상의 사건이야. 그런데 이 지금 그 자본 검열 시대에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영화 보고 나면 아, 우리 역사가 왜 이렇게 돼 있지? 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 준다는 데서 우선 경탄을 한 측면이 있고. 천재성이 있다. 두 번째는 그 우리가 김구나 김원봉이나 이런 분들을 등장시키면 엄숙해요, 다. 그렇죠. 모든 드라마나 영화에서 엄숙했어. 근데 우리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안 그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그냥 막 그냥 일반 사람인 것 같이 그 등장을 시키거든. 그러니까 그게 보면서 아, 이게 유월항쟁 이후 세대다. 라는 생각을 갖게 했는데 뭐냐면 그 이전 세대는 진영 논리도 있고 매우 심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경우도 인혁당 분들 집행되고 나서 그 목욕이 되어 와서 울부짖는 거를 옆에서 보고 위로해 드리고 이랬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편안하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가볍게 시작을 해가지고 내용을 담아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봉준호 감독이 천재라고 난 느끼고 있었는데 뭐라나 그 이전 세대들은 소설 세대거든. 문자 세대. 네. 근데 그 이후 87년 이후 사람들부터는 영상 세대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영상으로 해. 그러니까 봉준호랑 얘기하다 보면 아, 선배님 그들도 우리처럼 때 경찰서에 잡혀 있는데 이렇게 카메라가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난 기억이 없는 걸.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영화를 본 거에 전편의 영상이 다 그냥 외워지는 거야. 외우려고 그래서 외워지는 그렇죠. 게 아니고. 봉태일. 그러니까 그렇게 영상으로 상상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게 나오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 무거움을 털고 자기 할 얘기를 아주 가벼운 터치로 할 얘기는 다 하는. 그러니까 경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 정당혁신 운동 하면서도 정말 나 386에 실망했거든. 그런데 아, 이 세대가 이 젊은 세대와 소통이 되면서 그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주력으로 그들이 앞장서야 되겠다 이제.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대학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데 굉장히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당 혁신 부분 얘기를 하면 저는 맨날 이제 인터넷과 SNS 시대에 더 이상 옛날 그 정당 구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시민 참여형으로 온오프가 결합된 구조로 가야 된다. 이렇게 늘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386 세대를 보면 386 세대는 핵심이 뭐였냐면 광주 항쟁을 어떻게 전국에 동시다발로 일으키느냐가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경찰력이 못 막는 거거든. 그러니까 60 항쟁 때
최루탄을 다 썼어.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6월 24일 날 또 시위가 벌어지니까 더 이상 방어가 안 됐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성공했어.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뭐를 했냐면 대중노선이라는 걸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너무 앞장서지 말고 대중과 함께 한 발짝 앞서서 가자. 그래서 너무 어려운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자. 그러니까 직선 쟁취, 호건 철폐 딱 구호를 단순하게 해서 60항쟁에 넥타이 부대가 나오면서 아 이겼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대중들이 움직였죠. 생활에 잡혀 있기 때문에 시위에 못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나오는 순간 이겼다잖아. 그러면 그 대중 노선이 뭐냐 이거 지금은. 인터넷과 SNS를 활용하는 이 어마어마한 시민과 어떻게 손잡을 것이냐. 영화 얘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인데 이걸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진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총선 당연히 부산 가서 떨어졌죠. 그래서 부탁했어. 야, 이 아젠다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럼 난 그냥 깨끗이 프레임워크 할게. 나 영어 하면 돼. 너희들이 좀 이 아젠다 가져가 줄 수 없니? 안 하겠다는 거야. 그 절망이라 그럴까? 낙담이라 그럴까? 정말 너희들 정치권에서 뭘 했냐 너희들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그것까지도 쥐들이 80년대 그렇게 고민했던 대중노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영화에서 느끼기에 이게 비약이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엄숙주의. 이걸 털고 어떻게 대중과 시민과 호흡할 거냐. 그렇죠. 기존에 예전에 우리 역사나 내지는 김구, 김원봉 이야기했던 엄숙한 거, 비장미 이런 그럼요.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재미있게 그냥 접근을 시킨 가볍게 거죠. 털어버리잖아요. 그 전지현이가 대장 되는데 그냥 조진웅이 그냥 가볍게 동의해버리잖아. 근데 조진웅이가 마지막 이게 스포일이 될까봐 조심스럽게 표현하면 그가 영화 속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장면. 와 경탄했어요. 그거는 조진웅이가 그렇게 한 건지 최동훈이가 그렇게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야, 나 정말 그 딱 뒷모습인데 울컥하는데 울컥하죠. 와 이건 연출력이 대단하다. 아주 극찬을 해주시는데. 아 진짜 경탄했어요. 본인이 그 영화에 출연했으면 어떤 영화? 그럼 또 심각하게 했겠지 나는. 그러니까 나도 낡은 사람인 거지. 그 경영이가 진짜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면 걔 때문에 아주 내 밥벌이가 굉장히 걱정. 아니 애가 노역을 다 헤쳐먹어. 대한민국의 영화는 이경영이 나오는 영화 안 나오는 영화로 나눠지지. 나이도 어린 게 말이지 그냥 디릭디릭 살쪄가지고 머리 허해가지고 노인역을 다 해 지가. 앞으로 걱정인데. 그 친일파 연기를 본인이 했었으면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걔보다 훨씬 냉정하고 차갑게 했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나도 엄숙주의가 있는 거죠. 경영이도 굉장히 유연하거든. 그러니까 난 아주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놀랐어요. 이 세대가 결국 세상을 바꾸겠다. 그래서 최동훈 감독이 영화에서 여러분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계속 던진 메시지가 있어요. 야 잊지 마. 우리 잊지 마. 우리 잊으면 안 돼? 그렇지. 이게 독립운동가를 잊지 말자는 얘기거든. 그렇죠. 우리 역사를 잊지 말자는 얘기거든. 그걸 또 아주 가볍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EJ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문 선배가 얘기했던 거 엄숙함 깨고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J가 기여한 바가 많아요. 진짜 많고. 이를테면 EJ 들으면서 저런 거 영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 박흥숙 등등.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도 최동훈 감독이 직접 들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영향은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예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암살이 이렇게 흥행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감춰진 독립운동가를 해야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정화암 특집을 하겠습니다. 이 정화암 선생, 본명이 정현섭인데 제가 좀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우리 이제에서 했던 독립운동가들이 다 경상도 분이었습니다. 대부분. 거의 그렇지. 안동. 니네 동네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동네 많이 했는데 의도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건 내가 그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작가 일부러 저런 거 아니야? 이런 게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었다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그래서 이 정함 선생이 전북 김제 출신입니다. 출신인데 이 양반이 왜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았나? 박 대통령 3단계한테 엄청 반대하는 사람. 박 대통령의 독재를 엄청 반대해서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먼 역사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1981년에 돌아가셨어요. 어. 훈장은 이제 83년에 받았는데 81년에 돌아가셨으면 얼마 안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를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모르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리는데 우리가 흔히 의열단 투쟁이라고 하면 김구의 한인애국단, 또 약산의 의열단, 또 하나를 더 하면 그 이제 정암 선생의 남아한인 청년연맹입니다. 이 연맹인데 한 개만 제가 예를 먼저 좀 드리면 그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 던졌을 때 이 남아한인 청년연맹도 백정기 의사를 시켜서 같은 날 같이 보냅니다. 근데 윤봉길은 성공하고 백정기는 실패를 하고 만 거죠. 아니 서로 몰랐고. 그런데 백정기 선생은 실패했지만 윤봉길 의사가 성공한 건 굉장히 박수를 쳐주는 건데 우리 역사는 성공한 역사만 기록하기 때문에 윤봉길 의사만 이제 기록이 남아있는 거고 백정기 선생은 없어요. 근데 백정기 선생이 결국은 이거 실패하고 다음 단계 또 그 일본 요인을 죽이려고 하다가 세작한테 걸려가지고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분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옥사를 하십니다. 이걸 누가 다 움직였냐. 정암 선생이 움직였는데 정암 선생이 우리가 더 알아야 될 이유. 그러니까 이 한인애국단이나 의열단 투쟁 이것을 기록해주고 증언해준 사람이 정암입니다. 정암 선생이 없었으면 약산의 투쟁 우리도 지금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이야기. 그렇죠. 그 이야기를 정암 선생이 계속 이렇게 구두로 설명해주고 기록해주고 하니까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약산 특집에서 우리가 말했던 설마 그 얘기? 약산 선생은 여성을 좋아했고 아내들은 혈병을 좋아하신다. 누가 증언했어? 정암 선생이 증언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다. 근데 다음 주에는 정암 선생 특집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좋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광장.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박원순 시장과 토크 콘서트가 있어서 다음 주 아니고 다다음 주 목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또 다음 주 8월 13일이죠. 8월 13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네, 저녁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과 이재희 사임방의 토크 콘서트 열리는데 거의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좀 홍보를 나름대로 한다 그러는데 뭐 어디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던데 어디도 안 나와요. 게시판에도 없고 네. 신문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줘야 우리 이재희 면이 산다는 그런 사실을 많이 좀 참여해주시고 또 14일이 임시 휴일로 지정돼 있으니까 물론 그날 오시는 분들은 다음날 출근하셔야 될 분들이 많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도 많이 좀 참석해 주시고 이 14일로 임시 공휴일 지정하는 것도 다 못마땅해 사실은. 왜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1조 3천억도 생긴다니까. 하려면은 진작에 하든가.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획을 짜봐가지고 하든가. 그리고 이게 광복 70주년이라 그러는데 그럼 80주년 때 할 거야? 또 90주년 또 할 거야? 이게 뭔가 안 맞잖아. 안 맞지. 왜 이걸 갖고 왔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재벌 좀 풀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하려고 물타기 하려고. 뭔가 있다, 뭔가 꼼수가 있어서 이런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요. 어쨌든 꼼수가 있는 전날 8월 13일 저녁 7시 30분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재 3인방과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그거 뭐냐 물어보시더라고. 티켓 어디서 무료입니다. 시청 광장에서? 네, 광장에서. 광장에서 뭐 우리 말고 또 앞에 뭐 가수들 노래하고 하니까 많이 오시고 그날 이재희가 문바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뭔지 살려오는 거야? 아니, 제가 저번에 설명해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다리 걸쳐놓는다니까. 박원순, 안희정 다 걸쳐놔. 이재명까지 차차기까지 걸쳐놓잖아. 그러니까 많이들 와셔서 좀 응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깐 광고 듣고 본격적인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를 50분 했네. 아이고. 당신의 디자인을 공유하거나 판매하고 싶습니까? 창의적인 디자인을 실제로 만져보고 싶나요? 3D 컨텐츠 마켓 3크리에이터스에서 가능합니다.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출력하고 마음에 드는 디자이너를 구독하고 좋아하는 디자인을 모을 수도 있죠. 3D 컨텐츠 마켓 3크리에이터스 3크리에이터스가 8월까지 최대 100만원, 총 300만원 상당의 상금, 기프티콘 및 디자인 무료 출력의 기회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3크리에이터스 홈페이지 3creators.co.kr을 참고하세요. 이거 이 작가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광고예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도 이해 못하겠어요. 광고를 들어도 어떤 이야기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요즘 그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요. 어디 뭐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3D 프린터라는 것들을 갖고 작업을 많이 하세요. 아니 나는 3D 프린터 얘기 나왔을 때 그 프린터를 뽑으면 그 물건이 뚝딱하고 나오는 줄 알았어. 비슷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기계라든지 그런 것들은 부품이 들어가니까 3D 프린터로 뽑는다고 그래서 그게 물건이 뚝딱 나오는 건 아닐 거고 그 뭐랄까 그 모형이 나오는 거겠지. 그렇죠. 모형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는 그 디자인들의 일종의 디자인들을 많이 올려놓고 그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3D 프린터로 뽑아보고 이걸 이렇게 디자인이 나온 걸 보니까 이걸 이렇게 저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네요. 예를 들면 이제 이 박사님이 갑자기 나 모아이 모델이 갖고 싶어. 근데 이 박사님이 모아이를 갖다가 3D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모아이가 뭔지도 몰라. 그 왜 있잖아 석상. 모아이 석상. 그런 거 만들고 싶은데 없어. 그럼 여기 가면 그런 모아이 석상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내가 나 프린터도 없어. 그럼 프린터도 연결을 해줘요. 여기 잘 설명 나왔네. 3D 컨텐츠 마켓, 디자이너들의 포트폴리오 공간, 출력자들의 커뮤니티라고 설명이 돼 있네요. 제일 중요한 거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업체에서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받지 않는다. 아무래도 EJ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IT 쪽이나 아니면은 PC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3D 프린터를 가지고 뭐 제품 모델 일반 시제품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디자인 제품들 시제품 같은 거 많이 만드니까는 그런 분들한테 유용할 수 있겠네요. 예. www.3creators.co.kr www.3creators.co.kr입니다. 네,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3D 컨텐츠 마켓이라는 한번 보시고 홈페이지 가보시면 볼 게 되게 많아요. 이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새롭게 만들었대요. 이런 게 창조경제 아니야? 그렇지. 그렇잖아. 그렇지. 이런 게 창조경제지. 그러니까. 그럼 우리 운 위원장님께서는 전혀 모르는 듯한 뭔지 모르죠 지금 뭔 말하는지 이러면서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나는 병풍이고 젊은이들이 운영해야죠. 아니 혹시 이런 그 마켓 같은 거 들어올 수 있나요 혹시? 근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이 안에서 사업 발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포털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성근 위원장 모시고 본격적인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뭔가 또 지금 조직을 하신 것 같아요. 조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운동장 플랫폼을 만들자는 제안인 거죠. 그러니까 운동장을 만들면 다양한 분들이 뭐 직능별로, 세대별로, 뭐 직장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모여서 평소에 놀자, 재밌게, 유익한 경험도 하고, 생활 밀착형 생활 장터 같은 것도 하고, 이러고 놀다가 선거 국면이 되면 맞짱 뜨자. 그러니까 어깨 걸고 맞짱 뜨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에서 평상시에는 뭐 정보도 나누고 지식도 공유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그렇죠. 선거 직전에는 같이 으쌰으쌰 해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만 뭐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의당이라든가 그러니까 새누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다 모여라. 반 새누리면 그렇죠. 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100만. 뭐 맨날 운동하시잖아요. 그거 뭐가 달라요? 뭐 그만 좀 하세요. 진짜. 나도 이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 국민의 명령의 내용은 뭐였냐면 인터넷과 SNS 시대를 맞았으니까 이제 정당은 온과 오프가 결합된 시민 참여형 정당으로 진화해야 된다. 그렇게 진화가 돼야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야 정권 교체가 된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통합이 먼저 이루어진 거지. 민주통합당, 그러니까 대통합이 안 됐고 소통합이 이루어졌는데 민주통합당 만들어질 때 혁신과 통합 측에서는 국민의 명령 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온오프가 결합된 시민 참여형 정당을 건설한다라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 그래서 합당 결의문에 그걸 썼어. 그러니까 나는 합당하고 나서 민주통합당에서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민 참여형 정당을 건설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통합에 응했는데 대선에 실패하고 나니까 없애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7년 정권 교체가 무망해질 것이다. 민주당이 당 지도가 오를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나가서 시민으로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안에 시민이 스스로 조직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탈당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거였죠. 그래서 나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세계 여러 사례를 보고 뭐 우리 지형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초정파여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양당제를 강제하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선될 사람을 찍느라고 2번 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는 진보당을 찍는 사람들이 대략 12% 정도 되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초정파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모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또는 어떤 대선 후보를 지지하든 그거 지금 상관하지 말자. 일단 모이자. 모일 수 있으려면 이 안에 다양한 기능이 만들어져야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할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온라인의 시민 참여 정치 운동은 세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 무브온이 있고 무브온 경우는 어땠냐면 98년에 구글이 인터넷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프 시민운동이 온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브온인데 98년에 만들어져서 처음에 클린턴 탄핵 저지를 했고 그다음에 오바마 초재선까지 당선시키면서 18년간 존속하고 있어요. 지금은 800만 거의 1000만 명이 회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죠. 미국 정치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를 오바마가 하는 걸 보고 영국 노동당이 그대로 배워갔어요. 자기네가 전성기에는 당원이 300만 명이었는데 지금 30만 명으로 줄어버렸대. 이 당에 예속되려고 하질 않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온에다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민 참여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두 번째 모델이고 세 번째 모델은 독일의 해적당이라고 있는데 이게 카피 레프트 운동하는 사람들인데 IT 업계에서 보다가 야, 안 되겠다. 우리 인터넷 정당 만들자라고 해서 인터넷 이걸 IT 업자들이 IT 전문가들이 설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카피 레프트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솔루션을 인류 공용자산으로 던져버린 거야. 아무나 써라. 그래서 한국도 써요. 한국도 이제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갖고 가서 그리스에서 현지화한 게 시리자고 그걸 집권했죠. 스페인에는 포데모스라는 정당이 생겼어. 인터넷 기반으로 오프까지 가는 그러니까 온오프 결합인 이런 정당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델을 보고 한국에는 어떤 모델이 가장 시민 참여가 편안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걸 생각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판 무브온 운동.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정당은 아닌 거고. 정당은 아닌 거고.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우리는 98년에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단한 것이 2000년에 우리는 인터넷을 전국에 깔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 했거든. 그래서 나타난 게 노사모 현상이에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부산시장 선거 때도 사람들이 엄청 모였는데 그땐 천리안 시대거든. 다 흩어졌지. 인터넷이 있으니까 이 홈페이지에 모이기 시작을 해서 노사모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팬클럽에서 멎었고 미국은 이거를 시민 정치 운동으로 진화를 시킨 거죠. 무브온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시민의 날개 경우는 팬클럽 기능도 같지만 동시에 뭐 캠페인을 한다든지 생활 밀착형 정책을 만든다든지 또는 미디어 기능을 갖는다든지 등등 해서 다양하게 시민이 봤을 때 굉장히 유용하고 재밌는 기능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참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면 그게 저절로 지역 커뮤니티로 누적되는 구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표창원 교수가 12년 대선 끝나고 나서 국정원 국정조사 청원 운동을 했어요. 다음에서. 2주 만에 30만 명이 모였거든. 근데 지금 흔적이 없어. 끝이지 뭐 그걸로. 네. 그거는 다음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 사설업 그러니까 기업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진보 시민이 소유한 플랫폼에서 그런 캠페인이 벌어지면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그냥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슷한 운동이 벌어지면 빨리 이게 확산이 되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여기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런 같은데.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럼 지금 그 반새누리 진영, 야권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활동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SNS에서 활발히 하고 있죠.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죠. 트위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팟캐스트에도 엄청난 숫자가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왜 해야 되냐. 뭔 차이점이 있냐? 지금 정말 부문운동들이 굉장히 많죠. 환경 탈핵 팟캐스트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산계돼 있다는 거예요. 다 뿔뿔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에서 우리 민주진영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막 공중에다 떠들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 동료도 하고 그래. 그러나 이게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 시민 캠프라는 걸 만들었거든. 문재인 후보 쪽에. 네. 민주 캠프건 당이 한 거고 미래 캠프는 정책을 생산한 데고 시민 캠프는 시민 참여를 받아들였는데 시민 네트워크들 중에 짱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위원장으로 수십 명이 앉아 있는데 발이 없어. 실질적으로 움직일 사람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 때는 어떻게 됐냐면 민주당이 공조직으로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굉장히 나이가 들은 정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사모라는 시민 조직과 개혁당이라는 인터넷 정당이 그게 세계 최초였는데 당시에 그게 같이 움직인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세 개의 조직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거죠. 서로 도와가면서.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는 상태에서 12년 대선을 치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넓은 운동장에 이 안에 이를테면 EJ 팬클럽이 들어와서 앉으면 돼요. 그다음에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앉으면 돼. 거기서 그 안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앉아서 놀아. 수백 개가 놀아 따로. 각자 취미 활동하고 놀아. 그런데 단 하나 이거는 민주진보 지향이다. 새누리당의 확산을 막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라고 해서 선거 국면이 되면 자 결국은 선거로 수렴되니까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선 때 10만 양병하자 이 안에서 SNS 전사단을 만들자. 저쪽은 돈을 주고 알바단을 쓰잖아요. 일베가 막 거짓 온갖 왜곡된 정보를 쌓아놓으면 그걸 알바단이 막 퍼날라가지고 어지럽히고 논쟁을 해나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꼼짝을 못하는데 이 안에서 10만 SNS 전사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오프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오프에서 뛸 수 있는 조직 체계를 만들자. 이 안에서 자봉단을 쫙 모아가지고 이 운동장 시민의 날개 운영진과 함께 당과 협약을 맺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 경우에는 매우 안타깝지만 완벽한 콩가루잖아요. 네. 저게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대선 후보가 선출됐을 때 그때까지는 여러 후보가 다 우리의 자산이니까 막 응원해. 그러다가 정해진 절차로 후보가 뽑힐 거 아니에요. 그때 그 후보가 정책을 만들고 조직화하려고 해봐도 이미 늦어요.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지. 그걸 미리 좀 하자. 미리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후보가 되는 순간 그와 함께 쫙 가자. 자, 두 번째 질문. 네. 문제는 저는 갈등인 것 같은데. 뭐 지금 재정파 모든 정파가 모이자 그랬으니까 분명히 모이면 누구가 후보가 된다, 누구가 후보가 된다 각자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서 뭐 치열한 토론 논쟁이 있겠죠. 다만 그렇겠죠. 이게 문성근이 제안했으니까 또 친노 문재인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안단에 보면 이게 초정파여야 된다는 걸 절감했기 때문에 참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진증권 선생, 강기갑 선생 들어와 계시고, 그다음에 누구라고 딱 얘기하긴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 중요한 분들을 일일이 섭외를 했어요. 이거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이게 인터넷 SNS 시대에 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민주주의에 들이지 않느냐. 이거 해야 된다. 풀뿌리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합시다. 이건 초정파고 어느 후보가 되든 상관없다. 그건 정해진 절차로 뽑힐 때니까 네네. 각자 응원을 하되 뽑힌 다음에 함께 가자. 네. 그래서 제안을 드렸는데 최태욱 교수는 동의를 했어요. 네네. 혁신위에 들어가 보시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여기 이름은 못 넣었는데 네네. 몇 분들은 참여를 못 하시겠다고 연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운동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50만 100만이 모였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으로 몰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되질 않아요. 힘든 얘기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순간 깨져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확산을 막는 민주진보 지향이다. 라고 해서 모이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후보를 놓고 싸우잖아요. 논쟁을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러지 말자. 그러니까 아예 금지를 하는 게 맞다 그래.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후보별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게 좋으냐라는 논란은 가능해. 그런데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등등 인상 비평으로 싸움을 하는 거는 전면 금지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후보 단일화를 하든 또는 경선을 거쳐서 한 후보가 뽑히든 간에 경쟁을 하면서 서로 쌓인 감정 때문에 나중에 지지자 통합이 안 돼요. 안 되죠. 네. 후보 통합은 돼도. 그러니까 지지자 통합까지 되려면 일정 룰을 정해서 인상 비평으로 쌈박질하지 말아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도 사실은 제안 설명회를 다니는데 제일 난감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후보를 놓고 생각해 자꾸. 네네. 그런데 지금 17년에 후보가 누가 되느냐는 17년 그때 가서 국민들이 결정할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누가 되는 걸 갖고 싸우고 있으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조직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풀뿌리 조직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장수 갖고 싸우고 앉았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여러 장수들 다 우리의 자산이니까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응원해 주되 우리는 풀뿌리를 갖추자. 그래서 이걸 조직을 만든 다음에 뽑힌 후보와 함께 가자. 미리 준비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걱정이 되는 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렇게 산계대에 있는 모든 이렇게 단위들을 한 곳에 모아준다라는 것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지금도 사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각 단위별로 뭐 어느 포털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다 그 포털 안에 보면은 후보가 됐든 아니면 단위가 됐든 다 모여서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옛날 방식이죠. 내려가 버렸죠. 근데 지금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우려가 되는 게 그 사람들이 여기 처음에 어떻게 진입을 할 것인가. 네. 진입을 했을 때 지금 여기는 뭐 가제니까는 뭐 아까 뭐 니네도 와서 한 자리 해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되면은 뭐 나중에는 이렇게 관리가 필요할 정도의 조직이 등급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 2017년까지 가려면 이런 커뮤니티 기능을 우선할 수 있는 앞설 수 있는 콘텐츠가 분명히 존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콘텐츠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훨씬 더 충성도를 요구 받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재미가 있어지면 외연 확장이 거기서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인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어져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들으시는 분은 그 시민의 날개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뜨거든요. 그럼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럼 기본 구성도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클릭하시고 나서 그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예 구성도를 갖고 나왔는데 보면 맨 오른쪽에 캠페인 정책 플랫폼이 있고요. 맨 왼쪽에 미디어 플랫폼이 있고 중간에 커뮤니티 플랫폼이 있습니다. 요게 3개, 4개 정도 기능인데 요거는 영국 노동당 모델을 그냥 따온 거예요. 네. 그러면 맨 처음에 오른쪽에 캠페인 기능을 보면 청원 서명 운동, 그다음에 뭐 집회 시위를 구성하는 운동, 모금을 한다든지 등등 이런 캠페인이 벌어져. 이건 무부원이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근데 정책 생산 기능인데 이거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시민이 제안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멘토로 붙어서 숙성시킨 다음에 토론하고 표결해서 입안까지 가는 그런 정책 생산 기능을 넣어요. 그다음에 이제 맨 왼쪽에 미디어 플랫폼을 보면 진실 창고, 거짓 창고, 역사 창고, 생활 정보 창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오바마 재선 때 썼던 방법인데 우리 쪽에서 선전해야 될 좋은 내용 콘텐츠들을 이를테면 질의응답 방식으로 이런 건 이제 로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죠. 그거는 뭐 후보 쪽에서 넣든 정당 쪽에서 넣든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이고.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거를 넣어주면 요거를 시민들이 이제 가공을 해서 그 SNS 쪽으로 이렇게 퍼날러 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거짓 창고 같은 경우는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기능으로 썼는데 오바마 경우에. 우리 경우에 일베가 일종의 이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베에 있는 글들을 보면 이게 국정원 관계자가 아니면 도저히 모를 것 같은 정보까지 굉장히 많아. 내가 배배 틀어가지고 왜곡해 놓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알바단이 지금 퍼날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것의 거짓, 팩트는 뭐냐. 이걸 빨리 확인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지난 대선에 저도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연평해전에서 해군들이 엄청 죽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축구 보러 갔다 이거야. NL을 포기하고 똑같이 그냥 가지고 묶어서 막 뒤에 공격하는데 우선 내가 알 수가 없어 사실관계를.
그래서 김한정 부속실장 국민의 정부 했던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 내가. 그래서 쭉 설명해줘. 아 그거였어? 그래서 그걸 요약을 해가지고 맞받아치니까 깨갱하고 다 죽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 시민들이 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빠르게 이해해서 확인을 해준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역사 창고 경우는 우리가 원래 역사 전쟁이 심각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사실 관계를 많이 확인할 게 필요한 거고 생활 정보는 뭐 생활에 유익한 거 뭐 이런 것들을 모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캠페인을 벌였다. 아까 표창원 때 30만 명이 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빨리빨리 확인하면서 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들어온 분들이 커뮤니티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페인이나 정책 생산으로 들어온 분들은 직능별 네트워크, 의제별 네트워크에 누적이 될 수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도 누적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의 지역구를 갖고 있었는데 부산은 매번 선거를 지잖아요. 그러니까 낙담이 굉장히 깊거든. 근데 여기 와서 사실관계 확인하다 보니까 부산에 5만 명이나 있네. 만약에 이 안에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라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총선을 맞는다 치자 말이죠. 그러면 자 선거는 이겨야 돼.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를 위해서 우리가 자봉을 합시다. 2시간 할 사람, 8시간 할 사람 이게 붙자 이거야. 그렇게 하면 이 안에서 대개 5%에서 10% 정도가 나오거든요. 5%? 그럼 꽤 많은 동력이 되죠. 네. 그럼 5%가 나오면 2,500명이야. 그럼 지역구 18개야. 근데 한 명은 돕고 싶지 않잖아. 그럼 걘 빼고. 17개 지역구에 누구 하나 했네. 100명씩 가서 딱 자봉을 붙어줘. 네. 그러면 선거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형이. 그러니까 지난 12년 선거 때 나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셨어요. 불쌍하니까 미친놈이니까. 문재인 후보는 대선 후보 갈 것 같으니까. 근데 두 사람 중심으로 자봉단이 너무 많이 구성이 돼. 다른 지역에 안 가요. 근데 만약에 부산의 생활 권역으로 이 네트워크가 모여서 2,500명이 모였다 이거야. 우리가 민주진보제의 단일 후보를 돕자라고 의결이 되면 분담이 가능해지는 거지. 조직 결의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럼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이제 조금 감이 와요. 난 뭐 그 전에 우리 문 위원장이 저한테 메일도 그렇겠는데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쭉 듣다 보니까 뭔지 말했는데 결국은 이 플랫폼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아니고 거의 종합 포털을 만들겠다는 그렇게 된 그 말씀이죠. 포털인 거죠. 그러니까 저 홈페이지 개념으로 보면 한 1,000개쯤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포털의 개념인데 그렇다면 역시 문제는 돈이지. 10억 현재로서는 10억 정도 예전에 내 꿈나라고 있었잖아요. 내가 꿈꾸는 나라 그래서 김기식 씨, 조국 교수 뭐 등등이 모였던데도 이걸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랬는데 돈 때문에 못한 거야. 근데 그때는 한 20억, 30억 정도 들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나도 그게 겁이 나서 여태까지 시작을 못한 측면도 있어.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는 게 절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을 못하지. 불이익을 받을 테니까. 대신 내가 재능 기부를 하겠다. 이거 개발하는 데 있어서. 나는 요런 부분에 주특기가 있으니까 요걸 좀 맞겠다. 이러면서 비용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억 정도면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당장 10억이 모이면 만들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운영비가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처음에 개발비 모금을 하고 있고 CMS 동시에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비 문제인데 트래픽이 많아서 운영비가 많이 드는 거는 사람이 많으면 다 돼요. 해결돼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가? 지금 현재 모금이라든가. 모금이 지금 조금 전에 1억 1,500만 원인가? 뭐 이 정도가 돼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안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밀란 때는 제가 거리에 나가서 그냥 했거든요. 마이크 잡고. 거리에 나가서 이걸 설명할 체간이 없어. 그렇지. 그래서 오늘 조금 그렇지 않아도 사무실에서 한 30분 정도로 요약을 해서 설명하는 동영상을 찍어 놓긴 했어요. 그래서 편집해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더 줄여야죠. 한 20분 안에 이걸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재를 찾아오셨구만. 여기가 이제 재빨리 젊은이들이 이게 알아듣게 잘 하니까. 아니, 거기다가 이를테면 나는
이거 만들고 이제 물론 책임져야 되니까 운영진에도 참여하긴 하겠지만 제가 뭘 활동하겠습니까? 저는 여기 이제 등산 네트워크 만들어 가지고 전국 유람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EJ 같은 분들이 이걸 써야죠. 이동욱 씨 대통령 한다며. 네. 그럼 여기서 이 안에서 생활 밀착형 활동도 하고 네. 정책 생산이나 뭐 강연이나 등등을 활발하게 해 나가면서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돼야 나중에 신인의 등용이 가능해요. 그렇죠. 지금 이 공천 물갈이 얘기 자꾸 하는데 저거 인위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거든. 그들만의 리그죠, 또 어차피. 네, 그냥 경쟁이 안 되니까 자꾸 뭐 몇 퍼센트 자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런 플랫폼이 활성화돼 있는 상태에서 3년 동안 계속 봉사활동하고 무슨 뭐 강연활동하고 등등 하고 있어, 지역에서. 그러고 나서 선거 한 1년 전쯤에 당내에서 경선 후보를 등록받아. 만약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이를테면 한 2주일에 한 번씩 스마트폰으로 한 3분 동영상을 찍어서 여기 있는 회원들에게 뿌릴 수 있도록 해주자 이거예요. 예컨대. 1년 전부터 경선이 들어가서 3년 활동 봤잖아요. 그러면 신인이 얼마든지 이 안에서 커갈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돼야 정치가 정상화돼요. 그러니까 그 힐러리도 고등학교 때 당원 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10대부터 당원 활동을 하면서 성장한다고. 그러니까 39세, 40세가 총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돈 벌고 명예를 키워. 그렇죠. 정치와 전혀 무관하게. 그러다가 45이 돼서 정치 신인으로 들어와. 경쟁력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게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시민 정치 풀뿌리 정치 운동 조직으로 있을 때 운동장이 있을 때 이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돈은 한 10억이 목표고 네. 지금 한 10분의 1 모였네요. 그러면. 그렇죠. 뭐 앞으로 계속 잘 될 테고. 그 회원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일단은 뭐 후원회가 되는 거 나중에 이제 정권 교체 후에 재단 법인으로 옮겨갈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재단 후원회원으로 등재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플랫폼에 들어오는 분들, 네. 이분들은 어떻게 회원 가입을 해서 뭐 글쓰기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네. 이건 어느 정도 목표예요? 한 10만 명, 20만 명?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부원이 오바마 초선을 성공시킬 때 300만 명이었거든요. 네. 우리 인구의 6배 미국이. 그러니까 50만 명 정도면 의미 있게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매력이 있어야 돼요, 이 안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꼭 정책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재밌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 콘텐츠를 줘야 돼요. 팬클럽도 들어오라 이거예요. 팬클럽 들어오고, 그다음에 캠페인 하는 기능 중에 아예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칸을 둬서 네. 한국에 있는 사람 누구나 몇 명 이상이 신청을 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경쟁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지금 이거를 서울시도 일부 하고 있고 은평구 이런 데서 해요. 그러니까 그 주민 참여 예산 제도 같은 거를 주민 투표를 받거든. 근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냐면 뭐 구별로 막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엠보트라고 만들어 앱을 출시했는데 사람이 없어. 한가해. 하루에 몇백 명밖에 안 들어와. 근데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도입했어. 그러고 나니까 1인 2표제를 하거든요. 만약에 성북구에서 어떤 사업을 제안했어. 예산을 따야 돼 이게. 네. 위에 순위를 받아야 돈이 나오니까. 그럼 성북구 사람들이 막 열심히 등록을 해 거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1인 2표라면 하나는 성북구 사업 찍고 나머지는 집단지성이 발휘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사업에 표가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활성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사실 일베도 게임 요소잖아요. 거기 뭐 계급이 뭐 한 30개 된다며. 이렇게 진급한다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안에서 진실 참고 거짓 참고 이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시민 전문가가 있단 말이지. 그게 자꾸 채택이 되면 이 사람의 등급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엑스퍼트화 시키는 거예요. 네, 전문가로 인정받고 그러면 그 전문가가 이를테면 그 커리큘럼을 제시해서 그 지역에서 시민 정치학교가 벌어진다든가 이럴 때 강사로 간다든지 등등 재미 우선. 두 번째는 유의미. 생활의 도움. 그러니까 생활 권역에 예컨대 여기서 50만 100만이 모였다 치자 말이죠. 그럼 생활 권역별로 생활 장터를 만들어요. 그러면 중고품 교환도 가능해지지만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좋잖아. 내가 돈이 덜 들잖아 여기서 놀면. 그렇죠.
거기다가 이를테면 지금 뭐 어디 그 포탈에 있는 난 등산을 무지하게 좋아하니까 그러면 4050 뭐 이런 그 등산 클럽이 있어요. 그거 모여서 가요. 늘 등산을. 근데 가면 뭐 저 이재희 씨, 뭐 나비님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단 한마디도 정치 얘기를 못 해. 싸움이 나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예 이 민주진보지향 산악회야. 꼬리 낄 게 뭐가 있어. 편안하게 놀다가 뒤풀이하면서 잠깐.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당신 생각은 뭐요?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으면 도움이 될까? 얘기할 거 아니야. 이게 힘인 거죠. 그러니까 해봤거든 노사모 때 개혁당 때. 그런데 문제는 팬클럽에서 멎었다는 거예요. 요게 의제형까지 가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팬클럽, 재미 등등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되 일단 유사실, 전투 국면, 전쟁 국면에 들어갈 때는 자, 어깨 걸고 싸우자. 그 지금 여기 1차 제안단이 36명 문 위원장까지 포함해가지고 문 위원장이 지금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는데 나머지 35명 이분들이 정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한다고 약속을 한 겁니까? 이름만 넣어놓은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이 방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 거죠.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안을 사실은 저는 2010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명령이 통합운동이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정당 혁신을 통한 통합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 이를테면 SNS나 등등으로 많이 응원을 하고 그러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1차 제안단 36명이 각계각층의 이제 명망가들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일반 시민들이 먼저 앞서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리더들이 먼저 움직여줘야 따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이재 팬클럽 여러분 혹은 뭐 이재를 뭐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자, 문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같이 가주세요. 이것보다 우리가 저희부터 가겠습니다. 이건 달라지는 거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여기 앞에 1차 제안단이라고 그랬으니까 계속 이거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역별로 왜 우리한테 연락 안 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당연히 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풀뿌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이래저래 밝힌 분들 중심으로 연락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안단이고 지역별로 추진단을 형성을 하는 것. 이것은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한 20, 30명이라도 모일 수 있다면 이게 아직 국내에 없는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미국은 했고 유럽은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께는 직접 찾아뵙고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미 시작을 했죠. 하나 걱정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 쪽에서 아무리 강화가 돼봤자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커뮤니티에서 갖는 양적인 한계도 있을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플랫폼 싸움인 것 같아요. 안에 플랫폼의 컨텐츠들. 네, 그렇죠. 컨텐츠에서 충성도를 계속 유발을 시켜줘야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도 더 큰 거는 싸움이 안 납니다. 그것만 보고 있어야지.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안에 지금 이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주소가 홈페이지가 포털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어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세부적인 컨텐츠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아직은 없죠. 그러니까 일단 그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급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2억이 모이면 캠페인과 조직 커뮤니티부터 만들려고 그래요. 먼저 하겠다. 먼저.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게 총선에 투개표 감시단을 반을 달라. 정당권과 협의를 해서 그 지금 유권자들이 너무 불신이 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 정당에게 다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으니까 시민과 함께 가자. 그런 캠페인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당장 그렇게 해서 지역에 누적이 되면 지역분들 중에서 자연스럽게 자봉단이 형성된다든가 이것이 1차적인 사업이고 그다음에 돈이 좀 더 모이면 그다음에 이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사실관계 확인 빨리 하고 뭐 등등을 만들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10억까지 다 모이면 정책 생산 기능과 DB 센터를 만들려고. 이 DB 센터를 만들면 이 안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빅데이터가 생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단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즉시 여론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안에 벌어지고 매일같이 벌어질 수 있는 여론조사나 등등의 결과를 보고 싶어서라도 자주 찾아올 수 있게 그래서 여러 가지 매력 요소를 둬야 그래서 되는 제가 거죠. 이제 문의드린 게 그런 거거든요. 네.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거기 들어갔는데 뭐 볼 것도 없더라 이렇게 해버리면 동력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돈이 모이는 즉시 뭐 새롭게 뭔가 만들겠다. 예, 그렇게 되는 그 생각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 10억이라는 돈이 빨리 모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럼 후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계좌가 쓰여져 있습니다. 농협과 외환은행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놨는데요. 번호 읽어드려요? 네, 읽어주세요. 농협은 356-1642-4662-83입니다. 한 번 더 하면 356-1049-4662-83. 그다음에 외환은행은 620-246867-797. 한 번 더 하면 620-246867-797입니다. 그 금액의 제한은 혹시 있습니까? 최저 뭐 최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 전혀 없고. 예, 1,000원, 5,000원 이렇게 넣으시는 분도 있고 1,000만 원 이렇게 넣는 분도 있고. 자, 뭐 1억도 좋고. 일시 후원 1억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작가는 얼마나 넣을 거예요? 저는 이 작가는 이 작가는 1,000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아니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은 이게 미리 투자를 해야지. 저기 일시 후원하고 CMS 후원이 있는데 네. 이 뭐가 차이죠? 일시 후원은 이 개발비를 모으는 거고 그다음에 개발된 다음에 운영하면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운영비를 매월 CMS를 얼마나 하겠다. 둘을 동시에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EJ 이름으로 100만 원 하겠습니다. 100만 원? 네, 100만 원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우리 조합이 아니고 우리 셋이. 셋이? 셋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셋이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아까 나 저 문선배가 나 보자마자 당신 밖에 나가서 벌어서 여기다 다 쏟아 묻지 그러더라고. 저희가 쉬운 강의는 아닌데, 저희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조합 돈은 건드리면 안 되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3명이 각출을 해서 100만 원을 이슈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모으면 뭐 빨리 모여서 뭔가 되니까. 그렇죠. 4주 정도면 2억에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빨리 이제 캠페인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늦었다 그러지만 총선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1차 목표는 총선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2차 목표는 대선인 거고. 하나 여쭤보면 이게 마지막 운동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근데 저번에 저랑 인터뷰했을 때는 총선에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나가려고 그랬죠. 끝까지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거 한 6개월 사이에 바뀌셨습니다. 이게 초정파여야 된다는 거는 처음부터 알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연구하니까 이건 당연히 초정파가 돼야 되는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제안단이 많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민주당 복당 출마를 예정해 놓은 상태에서 초종파 되겠느냐? 운동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양해 말씀드린 거는 제가 수도권이면 당장 불출마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부산입니다. 이건 정파와 관계없이 누군가는 나가야 되는 데 아니냐. 그러니까 부산 전체 전략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정식 출범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예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나는 빠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다가 고민을 한 거예요. 만약에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면 어느 것이 지금 더 중요한 일이냐.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시민의 날개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거 마지막 운동이다. 더 이상 가지 않겠다. 그동안 계속 시민운동 하셨고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더 이상 가지 않겠다. 이건 뭐 어떤 의미죠? 그거는요. 지금 민주당이 지난 10여 년 동안 정당 혁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의 부재가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3당 합당 후에 고립되면서 선의의 독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당을 이끌었어요. 일 안 해요? 자르고 영입했어요. 전략국장 내리꽂았어요. 다 당선시켜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볼 때는 좋아요 정당이.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딱 물러나고 나니까 그분이 하셨던 일을 제도로 보완을 했어야 돼요. 이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은
진성당원제 상향식으로 한번 시도해봤는데 실패한 거죠. 네.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시민들에게 입당을 강요해도 안 된다. 그러니 지지하는 분들과 손을 잡고 이분들께 당원에 비해서 차등화된 의결권을 줘야 당세가 강화될 것이다. 이게 국민의 명령 기본 제안이었는데 이게 깨졌잖아요. 대선 실패 후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시민이 다수가 모여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 이게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정권 교체를 성공시키고 나면 그다음에 정당들이 혁신을 받아들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이상 저로서는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미국의 무브원이나 영국 노동당이 변하는 거나 해적당 모델이 유럽에 퍼지고 있는 거나 이게 다 시민 참여형 정당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이미 성공된 모델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인류의 정치는 다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의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인쇄기밖에 없었던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인과 시민 사이에 정보량의 차이가 너무 많아. 소통도 어렵고. 그러니까 대의 제도로 채택한 거잖아요. 지금 SNS 시대에 정보량은 같고 이 판단력은 집단 지성이 더 뛰어난 시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 제도에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거는 당연한 진화예요.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까지는 우리가 세계 최첨단을 걸었는데 이게 거듭 실패하면서 이제 완전히 농경시대로 퇴행해버린 사이. 그 사이에 영국 노동당은 진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거 국민의 명령보다 늦은 거거든. 정치라는 그 생명이 어떤 살려면 이렇게 진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살려면 네.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방향을 더 넘는 거는 기술이 더 발전된 다음에 다른 제도가 나올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인터넷과 SNS 시대에는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은 이게 맞다. 이게 맞는 네. 거고 이것이 실패하면 나로서는 아이디어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생물학적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돌 테니까 이 작가 이 박사 놀라는 거야 세작이. 그 여기서 성장하자 이거지. 그래서 빨리 대통령을 하라고. 우선 제가 그 21대 총선에 안동 지역구로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21대가 몇 년이에요? 다음. 다. 내년 말고. 내년 말고 그 다음. 네. 그냥 제 혼자 생각이에요. 시간이 만들지 마시고. 그래서 이창동 감독도 그 안동 출신인데. 네. 가서 뭐 노면 코스프레 한번 하려고. 알겠습니다. 혹시 또 못하신 말 있습니까? 제가 제안 설명회를 다니면서 진짜 가슴 아픈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너무 시민들이 낙담하고 계세요. 패배주의. 지쳤죠. 네. 정권 교체 가능할까?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는데 또 하나는 이 조중동이 친노 프레임이라는 걸 탁 갖다 던지면 아수라장이 돼버리잖아 정당이. 아무런 합의도 안 이루어져. 그 프레임에만 딱 걸리면 네. 이 프레임이 지지자들한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한 싸움들을 해. 그리고 계속 17년 대선 후보를 놓고 싸워.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아무런 의미 없는 싸움이거든. 지금은 다 소중한 후보니까 각자 응원하되 네. 어차피 단일 후보가 뽑힐 테니까 힘을 모으면 되는데 자꾸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러지 말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막 길게 얘기해 30분을 얘기를 하면 그럼 말 되는데 좋은데 근데 너무 이상적이지 않아? 가능하겠어? 이렇게 질문해요. 아마 그 뒤에 말씀하셨던 네. 가능하겠어? 네, 그게 제일 라는 게 제일 많거든.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가 여쭤봐요. 이거 말고 다른 방안 있어요? 없죠. 정권 교체를 성공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라. 그럼 나도 그걸 하겠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대. 그러면 성공시켜야지 그걸 의문을 가져서 뭐 하냐고. 시간이 없는데. 지금 17년 대선에 우리가 실패한다.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고. 지금도 아까 충분히 잠깐 엉망이 됐죠. 김무성과 유승민을 얘기했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 둘이 사드 도입을 찬성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들어가서 종북 프레임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되는 어떻게 거죠.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진짜 가슴 아팠잖아요. 초등학교 때 역사 배우면서. 근데 고구려가 왜 멸망했냐.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당연히 망하지. 북경을 먹었어야 되는데 못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는 국토의 넓이가 국력이야. 군인이 많으니까. 고구려가 멸망한 이래 우리가 1300년을 중국 옆에서 찌그러져 살았어. 뻑하면 일본이 와서 작살내고. 이게 끝난 게 동서냉전이 끝난 1990년부터 미중 쟁패 시대로 들어가는 2010년 사이 20년이 우리에게 최대 호기였어요. 이때 우리가 남북이 손을 잡고 갔으면 우리가 섬나라를 벗어나면서 우리의 자본과 기술의 북쪽의 노동력과 지하자원과 이거를 합쳐서 시너지를 냈으면 뭐 월가가 분석하잖아요. 우리 10년, 15년 안에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놓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국내 선거에 이기려고 지네 정권 연장하려고 안 하는 거야, 이자들이. 근데 17년 어떻게 이길 거냐고. 당이 저 모양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과 정의당과 등등 해서 민주진보 진영의 정당의 모든 구성원이 어느 날 갑자기 국민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일치 단결하여 제1의 목표를 17년 정권 교체를 두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 벼락이 쳐도 그런 일은 없어. 지금 민주당은 예수가 와도 안 돼.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총선은 각자 알아서 뛰라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돌파하라고. 그러나 대선에는 우리가 10만 양병을 해보자 이거야.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겨야 한다. 이기려면 그 방법밖에 없잖냐. 다른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라 이거야. 없으면 의심하지 말라고. 하자고. 성공된 모델들도 있잖아요. 있고 이미. 거기다가 우리는 인터넷 환경이 세계 최고예요. 스마트폰 보급률 압도적이야. 거기다가 모든 독재를 무너뜨린 국민이 있어. 왜 못하냐고. 미국같이 저 다민족 국가 저것도 콩가루인데 쟤네들 하잖아. 왜 못하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고 미안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나 은행 구좌 여는 일 없어요. 이거 제외. 앞으로 내가 죽어도 애들한테 조의금도 받지 말라 그럴게. 이거 마지막이니까 능력이 되는 대로 많이 넣어달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열변을 사자훈을 또 토하시고. 너무너무 성질이 나. 그러면 총선 승리, 대선 승리하면 영화판으로 돌아가시는 겁니까? 아니 이미 출마 못하니까 이미 단역이지만 11월 촬영할 거 하나 약속했죠. 근데 아직 제작 발표를 안 해서 공개를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작은 역이에요. 경영이가 다 말아먹었잖아요. 무슨 게 다 먹어서 나한테 여기 안 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해서 경영이를 따라가야죠. 제가 며칠 전에 우연하게 검색하다가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요즘 그게 그래도 되나 모르겠는데 실종이라는 영화가 유튜브에 전체가 그대로 다 올라와요. 통째로. 10분 이게 아니고 2시간인가 쭉. 그거 불법인데? 그죠? 또 올라왔어요. 그래 처음에는 그냥 여주인공 좀 보려고 봤다가 추자연 씨? 추자연 씨 말고. 이제 내가 정치 안 하는지 그만 틀어먹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영화 사상 최다 방영 케이블에. 최다 방영. 왜냐면 정말 인간 쓰레기로 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악역 중에 악역. 이제 알바가 막 공격을 해요. 넌 실종이나 찍어라 그러는데 거기서 닭모이로 갈잖아. 네. 그 장면이 왜 들어갔겠어요? 김영욱 때문에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거든 그거. 그렇죠. 근데 김영욱이가 파리에서 실종된 다음에 두 가지 설 있잖아요. 네. 파리 교회로 가서 닭모이로 갈렸다는 것. 두 번째는 항공에다 싣고 와서 마취해서 싣고 와서 청와대 지하에서 총 쏴 죽였다는 설.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일인데 그렇게 쓰면 또 조용해져 잠깐. 박 대통령 계실 때 이런 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독이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제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말하면 총 4가지 설이 있습니다. 4가지 설인데 그 2가지 설이 핵심인 것이고. 그런 거죠. 예. 그래 하여튼 제가 왜 실종을 갑자기 했냐면
이제 뭐 이게 출마 안 하니까.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나도 몇 번이나 본 영화인데 또 보게 되더라고. 살벌하죠. 살벌하고. 역시 악역이 어울리신다. 생각이 들고. 조선일보 덕을 본 게 그거죠.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EJ 팬들분께 여기 좀 많이 좀 참여하시라는 당부 말씀, 또 다음에 뵙자는 뭐 인사 말씀, 이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사실 초조합니다. 국정원 해킹 사건을 보면서 정보 인권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걱정인데요. 사실 저는 더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국정원이 어쩌면 전 국민의 DB를 확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했거든. 그러니까 오바마가 빅데이터를 모았는데 예컨대 이동영 딱 치잖아요. 그러면 이동영에 대한 자료가 50개에서 200개가 떠요. 그러니까 카드 회사 뭐 백화점 등등에서 DB를 다 모았거든. 패턴이 뜨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취미와 관심사, 그다음에 정치 성향이 나와. 그걸 가지고 마이크로 타겟팅을 해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근데 맞춤 서비스가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운동하면서 계속 스마트폰에 입력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12월 18일 선거운동이 딱 끝났잖아요. 그랬을 때 공화당은 뭘 했냐. 술 먹고 잤어. 민주당은 그때부터 조직이 총동원돼 가지고 공화당 골수 지지 빼고 민주당 골수 지지와 중간층에서 오바마로 기운 사람을 향해서 투표 동료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2012년에 이미 한나라당 했다고 새누리당은 2시 반에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전국에 문자를 뿌려요. 준비된 차량을 동원하여 선거를 도우라. 이걸 뿌렸거든. 그럼 준비된 차량 이거 선거 불법인데 이 사람들은 차량을 쫙 준비해 가지고 배를 눌러서 자기네 지지할 사람들만 투표시켰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거운동 했어 이미. 그런데 오바마가 한 빅데이터 선거를 봤잖아. 지난 대선에 그렇게 댓글 달면서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때려 죽여도 정권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짓을 못하겠냐고. 그러면 해킹해서 지금 이미 KB 털렸다 KT 털렸다 신문에 났었죠. 그럼 딴 데는 안 털렸어? 그럼 통신 3사 털리고 카드회사 다 털리고 백화점 털리고 쇼핑몰 털리고 이러면 오바마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빅데이터를 국정원은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쟤들은 저렇게 갔는데 우리는 우리 지지자조차 안 갖고 있는 거예요. 35만 명 아주 충성스러운 국민 참여 경선인단 DB를 잃어버렸대. 이사하면서 잃어버렸답니다. 이사하면서? 네. 자, 이럴래니까 정말 우리 스스로 조직화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신면양병으로 맞짱 뜨기 전에는 저는 희망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되는 대로 많이 얘기를 해 주시고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광장 시민의 날개 www.tong-tong.kr www.통-통.kr 전화 070-4916-2017 페이스북은 뒤에 슬래시 붙이고 크라우드 플랫폼 CROWDPLATFOM 트위터는 @ 크라우드 아랫바 플랫폼 CROWD 아랫바 PLATFORM입니다. 아이, 개새끼, 그걸 뭐 가지고 읽고 있어. 그냥 검색해달라는데. 하여튼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시고, 원래 저희가 이제, EJ에 출연하신 분들께, 오늘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갑시다. 출연료를 20만원씩 드립니다. 아이고. 네, 이것도 조합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건데, 이번에는 문성권 위원장한테 안 드리고, 요걸 일시 후원금에 붙여가지고, 아까 100만원 약속하다가 20을 더 붙여서, 좋습니다. 120만원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원하시는 거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빠삭하게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도 계속 아직 돈이 덜 모였는데 더 내주세요. 더 내주세요. 프로그램마다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이 작가가요. 컴맹이라서 지금도 얘기 잘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작가를 5분 이내에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드시면 돼요. 이해했고 알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도울 때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방송 이걸로 마치고요. 이 박사님, 저기 엔젤 펀딩 소개해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 없습니다. 뭐 없을 때도 있지. 없을 때도 있지. 뭐 여름이고 한데 제공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All the leaves are brown, and the sky is gray, I've been for a walk, on a winter's day, I'd be safe and warm, if I was in LA, California dreaming, on such a winter's day. Stopped into a church, I passed along